미안해 순자씨. 당신은 여기서 조용히 지내. 난 새로운 인생을 살러 갈 거니까.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은 산골짜기의 바람보다도 차갑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불륜 상대와 웃으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55살 여자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봐 최강민, 30년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받아낼 테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제 몸은 이미 30년 세월에 길들여져 저절로 일어납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곁눈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지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55입니다. 서울 종로 3가 한복판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부터 솥에 불을 지펴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가게를 순잔의 해장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른 새벽 경매를 마친 시장 상인들부터 밤새 일한 택시 기사님들까지 허기진 배를 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후후 입김을 불어가며 국물을 한 숟갈 뜨고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하고 내뱉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룻바닥은 차가웠지만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뒷문에 쌓아둔 연탄을 안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아궁이 밑에 불쏘시개를 넣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연탄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제 얼굴을 감쌀 때 저는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가게는 50 안에는 열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뜨거운 해장국을 내려면 남들보다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톱 밑에 밴 양념 자국이 사라진 적도, 소뼈 고는 냄새가 머리에서 가신 적도 없었습니다. 제 손은 늘 거칠었고 등은 항상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건물을 한 채 샀고 그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남편 최강민을 가리켜 운 좋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복 많은 남자는 없을 거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올해 60이 된 저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어딜 가나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운 좋은 남자가 아니라 속이 텅 빈 한량이라는 것을. 제가 새벽부터 솥 앞에서 땀을 흘릴 때 저 사람은 높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제가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늘어갈 때 저 사람은 골프를 치며 홀인원을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남봉꾼이 제 그늘에 숨어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집안일은커녕 가게 일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골프 치고 술 마시는 것이 제 남편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부부란 본래 그런 것이라고,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에만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봄 3월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통이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다 싶으면 나중에는 머리 전체를 누군가 손으로 꽉 조이는 듯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이 쌓여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손끝이었습니다. 국자를 쥔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한여름 8월이 되어도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뚝배기를 나르다가 손에서 미끄러뜨려 깨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국물을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강민이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오니 강민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순자씨,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저 사람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껏 제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지어준 약이야. 이거 먹으면 기력이 돌아올 거야. 강민은 검붉은 한약 봉지와 흰색 알약이 든 약병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기뻐서
저는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가물가물해지고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제 창백한 안색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강민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치매 초기랍니다. 요즘 부쩍 기억을 잃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잘 보살펴야죠. 치매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멍해서 따져 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금고를 열어보니 분명히 있었을 현금 다발이 줄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멍해도 돈 계산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꾼의 감이었습니다. 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아무도 모르는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가게 뒷마당 장독대 아래 비밀 장부와 인감 도장을 묻어둔 것입니다. 강민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열흘 뒤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뚝배기를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저는 주방 한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 살려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관 속에 갇힌 듯한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모두들 강민을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희열을. 검사 결과는 원인 불명의 전신마비 및 인지장애. 의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 뇌 손상이나 신경질환 소견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먹인 약 때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진 깊은 밤, 강민이 몰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리를 죽여 제 침대 옆에 서더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 사람이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순자씨. 이제 푹 쉬어.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날숨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얼굴을 쏘아보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반쯤 감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손가락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산 금반지였습니다. 강민이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번 돈으로 저 혼자 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강민이 제 손가락에서 난폭하게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손가락 마디가 부러질 듯 아팠지만 저는 얼굴을 찡그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때리며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짙은 향수 냄새.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강민의 양복 옷깃에서 풍겨오던 것과 똑같은 향기였으니까요. 자기야, 이거 진짜 금이야?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강민이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보다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륜 상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제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벌떡 일어나 저 두 사람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누워서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원 수속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시키겠습니다. 시골의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강민이 의사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캄캄한 시골 밤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멈춘 곳은 강원도의 산골짜기, 인적이 끊긴 폐가 앞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9월 말이었지만 산속은 이미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저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다다미가 등에 파고들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이 인부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한 대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통조림 몇 개, 물이 든 페트병이 구석에 쌓이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당 끝에서 강민이 통화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그 냄새나는 짐짝 드디어 버렸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호탕하게 웃는 소리, 차의 엔진 소리, 그리고 정적. 저는 곰팡이 쓴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새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텅 빈 폐가에 저는 홀로 버려졌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란 말인가.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그 감각이 저를 더없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며 떨렸지만 이불을 끌어당길 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흙바닥이 보였습니다. 천장 구석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사삭.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쥐가 얼굴 위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한밤중 쥐 한 마리가 제 손등 위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까끌까끌한 발톱이 스치는 감각에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굳은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맞은 링거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물병이 보였지만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던 제가 이제는 해가 떠도 눈만 끔뻑이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제가 말입니다. 손님들이 허겁지겁 해장국을 먹던 그 가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분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수도 없으니 그저 얼굴을 적시고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이전보다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민이 먹이던 그 약을 사흘 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을. 설마 정말 그 약 때문이었을까? 저는 가만히 누운 채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강민이 약을 먹이기 시작한 것은 3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컨디션은 나빠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혀도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을 끊은 지 사흘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강민은 저를 병들게 하기 위해 일부러 독약을 먹인 것입니다. 치매라고 소문을 낸 것도, 헌신적인 척 연기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놈의 멱살을 잡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뼈마디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듯 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강민이 먹인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그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하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민과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낄낄거리던 웃음소리, 냄새나는 짐짝이라고 했던 그 말.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살아서 저것들의 꼴을 봐야 해.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살아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아침이 밝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려고 하자 정말로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이 마비가 전부 강민이 먹인 약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걸로 확실해졌으니까요. 병원에서 원인 불명이라고 했던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몰랐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독약을 먹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 후로 몸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엿새 날에는 5손가락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일의 날에는 손목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여덟의 날에는 팔꿈치를 굽힐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에는 무릎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지만 열이틀쯤 지나자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고개를 좌우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폐가에서 저 혼자 재활을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혹시 누가 올까봐 가만히 누워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하루에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도 더 움직이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한다. 그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구석에 있는 물병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끌었습니다. 고작 2~3걸음 거리였지만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물병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셨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물은 없었습니다. 통조림도 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꽁치 통조림이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자 힘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부서진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마당을 걸어오는 발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이 온 것일까? 아니면 그 여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서둘러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침을 흘리며 이전처럼 식물인간 흉내를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라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30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다부진 체격, 농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열어 겨우 말을 쥐어짰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저를 부축해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간호해준 사람이 있었던가? 강민조차 하지 않았던 일인데. 제 이름은 김태호예요. 이 근처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폐가에 불빛이 보이길래 이상해서 들어와 봤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얼마나 계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추운 곳에서 혼자. 태호는 주위를 둘러보고 경악했습니다. 곰팡이 쓴벽, 거미줄 투성이 천장,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처럼 교활한 빛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에는 부르지 마세요.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신고해야죠. 이건 학대예요. 유기라고요. 아직 안 돼요. 제발. 저는 가까스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민은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민을 확실하게 파멸시킬 증거가. 태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고.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해장국집, 한량 남편, 이상한 약, 갑작스러운 마비, 그리고 이 폐가에 버려지기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태호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폐가 안 그의 얼굴이 달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 정말... 태호는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인데도 말입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믿어줘서.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이건 누가 봐도 살인미수예요. 그리고 저 사실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무사요? 네, 서울에서 7년 동안 일했어요. 부동산 등기도 하고 소송 서류도 만들고 3년 전에 귀농했지만 아직 법률 지식은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이런 깊은 산골에서 법무사 출신을 만나다니.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호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할머니, 지금 몸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선 건강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이불과 난방기구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죽도 끓여왔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뜨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인지.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위가 놀라요. 태호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도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져다주고 제 재활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 손 잡고 일어서 보세요. 태호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섰을 때의 그 감격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제 두 발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해내셨어요, 할머니. 해냈다고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분해서, 살아있어서 울었습니다. 재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놈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여전히 식물인간인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태호가 가져다준 작은 손전등 하나가 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걸음 걷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섰습니다. 강민의 얼굴을 떠올리면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놈 앞에 당당히 서려면 제 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방 안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보름 뒤에는 마당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호가 팔짱을 껴주어 겨우 걸었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골의 하늘은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주방만 보고 살아온 터라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태호는 제 목소리가 돌아오도록 발성 연습도 시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에, 이, 오, 우 같은 단순한 소리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와,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아지셨네요. 태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러다 곧 노래도 부르시겠어요. 태호가 농담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폐가에 온 일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태호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할머니 가게 주변을 좀 알아봤어요. 가게는 휴업 상태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란 사람이 건물을 팔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불을 지핀 내 가게, 내 건물을 팔아치우려 한다니. 언제까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태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할머니에게 뭘 먹였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녹음이든 영상이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가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강민은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숨겨둔 건 없으세요? 통장이나 인감도장 같은 거요? 그 순간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독대. 제가 쓰러지기 전에 뒷마당 장독대 아래에 묻어둔 비밀 장부와 인감도장. 그것이 아직 그곳에 있을까? 있어요. 서울 가게 뒷마당 장독대 아래에 장부랑 인감도장을 묻어놨어요. 태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찾아와야 해요. 인감도장만 있으면 그 남편이 함부로 건물을 팔 수 없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시장 상인들이 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놈이 사람을 시켜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밤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태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호에게 가게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샛길, 담벼락의 개구멍, 장독대의 정확한 위치, 드나들던 곳이라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인적이 드물어요. 시장 뒷골목으로 돌면 철문이 하나 있어요. 그 옆쪽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게 뒷마당이랑 담 하나 사이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항아리가 10개쯤 있을 거예요. 가장 구석에 있는 제일 낡은 항아리. 뚜껑에 금이 간 거요. 그 밑을 한 뼘 정도 파면 비닐봉지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밤 기차 타고 다녀올게요. 이틀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태호 씨, 정말 괜찮겠어요? 위험하면 그냥 돌아와요. 장부보다 당신 안전이 더 중요해요. 태호가 시익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도 서울에서 7년 살았어요. 그 동네 지리는 훤합니다. 태호가 떠난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만약 들키면 어쩌지? 강민이 감시를 붙여놨으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30년을 쥐어짜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폐가 마당을 서성이다가 낮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방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녘이었습니다. 폐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심장이 빚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장부와 인감도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습기에 조금 눅눅해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그 장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 강민이 횡령한 돈의 흔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태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놈에게 톡톡히 빚을 갚아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장부가 천근 만근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와 저는 밤마다 그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록한 매출과 지출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민이 횡령한 금액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적힌 출금 내역과 실제 지출이 맞지 않아요. 태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네요. 3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잠 안 자고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것을 그놈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명 계좌를 보세요. 유미나, 이 이름 아세요? 미나, 병실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금이야? 하던 교태 섞인 목소리. 그놈 내연녀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이 여자 계좌로 돈이 계속 흘러들어갔어요. 증거는 확실하네요. 태호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내일 그놈이 온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서울 친구가 가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이란 놈이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면서 내일 시골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 녹음기 있어요? 네, 준비해뒀어요.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겁니다. 태호가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건 제 옷자락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혹시 몰래 카메라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까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 구석 거미줄 친 곳, 낡은 장롱 위,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 장롱 위에 하나, 그리고 창문 틈에 하나. 태호가 재빨리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가 워낙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강민과 재회해야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겠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멍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고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는 연습. 2달 전 정말 그랬던 것처럼 역겹고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휠체어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미리 산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끼익,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2개, 강민과 그 여자가 같이 온 것입니다. 저는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손은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냄새, 진짜 역겨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코를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빨리 볼 것만 보고 가자. 강민의 목소리. 2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바보 됐네. 봐봐, 눈도 못 마주쳐. 여자가 제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굴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그만해.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듣는데. 강민이 말했습니다. 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장부에 적혀있던 그 이름, 유미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혹시 알아? 갑자기 정신이 들지.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없네. 완전 식물인간이야. 미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확실하게 확인해볼까? 미나가 희죽웃더니 그 뜨거운 물을 제 허벅지에 부었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그 여자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2달간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우와, 진짜 아무 반응이 없네.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미나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자, 서류 얘기나 하자. 강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보증서지? 건물 담보 대출 서류야. 여기에 이 여자 지장만 찍으면 돼.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장을 어떻게 찍어? 손가락이 안 움직이잖아.
억지로 찍으면 되지. 인주 묻혀서 꾹 누르면. 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이 이렇게 차가웠던가. 그가 제 손가락을 잡아 인주에 묻히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장을 찍히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들키고 맙니다. 저는 손가락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마치 굳은 것처럼 뻣뻣하게 만들어 지문이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 손가락이 안 펴지네. 굳었나 봐. 강민이 짜증을 냈습니다. 힘으로 펴봐. 미나가 말했지만 제 손가락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젠장, 안 되겠어. 이래선 지문이 뭉개져서 못 써. 강민이 서류를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인감도장이 있을 거야. 서울 집에 있겠지. 다음에 가서 찾아봐야겠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인감도장은 이미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귀찮아. 언제까지 이런 냄새나는 곳에 와야 해? 미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건물 팔면 우리 필리핀 가서 살자. 거기선 편하게 살 수 있어. 강민이 미나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3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내연녀와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고 가자. 이 여자가 죽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허벅지에 화상 자국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그 여자가 내 앞에서 껴안고 그 여자가 내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데도 꼼짝없이 당해야 했던 그 굴욕,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라, 이 천하의 못된 것들아.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해가 지고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이거 들어봐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민과 미나의 대화가 똑똑히 흘러나왔습니다. 건물 팔아서 필리핀 가자. 이 여자가 죽기만 기다리면 된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로 그놈들 잡아넣을 수 있어요. 그때 태호가 제 허벅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화상이잖아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요. 당장 약 발라야 해요. 태호가 허둥지둥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화상 연고를 바르자 따끔따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30년의 굴욕에 비하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아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 별을 보며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저들을 무릎 꿇리는 것을 봐야 했다.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복수의 칼날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민이 다녀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허벅지 화상 자국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복수심이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태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 남편이란 놈이 인감도장을 위조하려고 한대요. 서울 친구한테 들었는데 도장 파는 곳에 연락했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위조 인감이라니. 그것이 만들어지면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그놈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가게도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이. 언제까지라고 하던가요? 일주일 안에 만들어준다고 했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태호 씨, 방법이 없을까요? 그놈이 건물을 못 팔게 막을 방법이요. 태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랑 계좌 동결을 신청하면 돼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건물을 팔려고 해도 등기 이전이 안 돼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변호사 선배가 있어요. 서울에서 사무실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께 부탁하면 바로 처리해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태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서류가 필요해요. 장부도 보여줘야 하고 녹음 파일도 넘겨야 합니다. 제가 내일 당장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장부 사본, 녹음 파일을 담은 저장 장치,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진술서,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남편 최강민이 제게 독약을 먹여 쓰러뜨리고 시골 폐가에 버린 뒤 재산을 횡령하려 했다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을 담았었습니다. 석 달 동안 펜을 잡지 않아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눌러 썼습니다. 이것이 제 목숨을 건 소장이었으니까요. 태호가 제가 쓴 진술서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놈을 잡읍시다. 고마워요, 태호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태호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맞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가 떠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짐을 챙기는 그를 보며 옛날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솥에 불을 지피던 그 시절의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폐가 마당에 서서 그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이 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태호가 떠난 뒤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민이 불시에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밤에만 조심스럽게 몸을 풀었습니다. 2달 넘게 재활한 덕에 이제는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혼자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태호는 무사히 도착했을까? 변호사는 만났을까? 가처분 신청은 제대로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민이 위조 인감을 들고 와 건물을 팔았다며 웃는 꿈, 제가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폐가의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폐가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강민이 온 것은 아니겠지. 저는 서둘러 자리에 누워 식물인간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변호사 선배님이 긴급으로 처리해 주셨어요. 할머니 명의의 건물이랑 계좌 전부 동결됐습니다. 이제 그놈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해냈군요. 네, 할머니. 법원 직인까지 찍혔어요. 이제 그놈이 위조 인감을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는데 겨우 막아낸 것입니다.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기뻐서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할머니. 이건 시작이에요. 방어만 한 거죠. 다음은 공격할 차례예요. 공격.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선배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 증거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대요. 사기죄, 유기죄, 그리고 독극물 투여까지 합치면 살인미수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살인미수,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목숨을 노렸다는 것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놈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 정도면 최소 징역 10년은 나올 거라고 변호사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내가 이 폐가에서 보낸 석 달의 지옥, 그 대가를 그놈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태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해요. 서류만으로는 안 된대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야 수사가 시작된답니다. 그 말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강민에게 발각됩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야죠. 언제든 갈 준비는 되어 있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더 확실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서면 그놈이 발뺌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놈을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행범.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놈이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가처분이 걸린 걸 알면 분명히 길길이 날뛰면서 찾아올 겁니다. 그때 경찰을 불러서 현장에서 덮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민은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인감도장을 찾으러 혹은 나를 협박하러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이 마을 이장님이랑 파출소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그날이 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태호 씨, 왜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는 거예요?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태호가 잠시 멈칫하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한 적이 있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서울에서 더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온 거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도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었던 것이군요. 할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도망쳤지만 할머니는 싸우려고 하시잖아요. 대단하세요. 대단하기는요. 당신이 없었으면 싸울 엄두도 못 냈을걸요. 태호가 씩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노을을 보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곧 결전의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30년을 버텼는데 며칠쯤 못 버틸 리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라 최강민. 네가 나에게 한 짓 반드시 갚아주마.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태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장부를 꺼내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담긴 그 장부가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독대 아래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처분이 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태호가 몰래 개통해준 휴대전화로 강민과 미나의 통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서울 친구가 강민의 주변을 감시하며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언제 움직일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계좌가 동결됐대. 건물 등기도 막혔고. 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여유 있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라.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떨어졌대. 누가 신청했는지. 설마 그 마누라가?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식물인간이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데.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는 아직 모르겠지. 내가 버린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떡해? 우리 계획 다 망하는 거야? 일단 시골에 가봐야겠어.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언제? 모레. 내 환갑이잖아. 요양하는 거 보러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환갑. 11월 15일이 강민의 생일이었습니다. 벌써 60이 되는군요. 30년을 함께하며 매년 챙겨주던 생일. 올해는 제가 다른 선물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 대화가 제 숨을 튑게 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생각해봤는데 가처분이 풀리려면 그 여자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 생각해봐. 그 여자가 죽으면 상속인이 누구야? 남편인 당신이잖아. 그럼 가처분은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산골이라 아무도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실종신고하면 그만이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똑똑히 들었습니다. 녹음기에도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삽이랑 비닐봉지 가져가서 산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미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장 보러 가는 사람처럼.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다니. 저게 인간인가? 알았어. 환갑날에 깨끗하게 치우자.
거창한 생일 선물이 되겠네. 강민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들었던 그 웃음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웃음이 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삽으로 파묻겠다고? 내가 인간인가 쓰레기인가? 결혼 반지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돈을 벌어다 바쳤는데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살인 예고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태호가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하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신고하면 그놈은 발뺌할 거예요. 농담으로 한 말이다. 부부싸움이었다. 증거가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놈이 삽을 들고 내게 다가오는 순간 그때 덮치는 거예요.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자칫하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알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 평생 그놈 눈치 보면서 언제 또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해. 태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하죠. 대신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절대로 할머니 다치시는 일 없게 할게요. 그날 밤부터 태호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제 사정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몹쓸 인간이 있다니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장님이 굵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파출 소장님도 만났습니다. 소장님은 녹음 파일을 듣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예고입니다. 당일 경찰관들을 잠복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천만에요. 이런 악질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렇게 힘이 되어주다니.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폐가 안팎에 사복 경찰들이 배치될 것이었습니다. 집 안과 뒷산 숲 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제 신호가 떨어지면 덮치기로 했습니다. 태호도 안방 장롱 뒤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11월 14일 밤 결전의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폐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 처음 버려졌을 때는 저 별들을 보며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그놈의 뺨을 후려갈기고 무릎 꿇리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죽어간 내 30년 세월이 보상받는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가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시장에서 해장국을 팔던 날 입었던 옷입니다. 태호가 서울에서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채고 챙겨온 것입니다. 그 옷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의 새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서겠다는 오기 하나로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 하루 종일 텅 빈 가게를 지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을까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몸에 맞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이 하나도 찌지 않았을까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석 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뺨이 워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빛,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태호가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30년 동안 화장할 시간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립스틱을 바르다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태호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새벽마다 솥에 불을 지피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등이 굽도록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무엇을 했습니까?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30년이 끝나는군요. 시원할 것 같아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안방 장롱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위험하면 바로 뛰쳐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강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강민의 60번째 생일, 그리고 나의 복수의 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꽃무늬 블라우스.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의 그 옷. 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놈이 문을 여는 순간 가장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맞이할 겁니다. 식물인간이 아닌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그놈의 놀란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차가 폐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강민이 새로 산 차였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민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조수석에서 미나도 내렸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강민의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묻으려고 가져온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입었던 꽃무늬 블라우스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 순간을 석 달 동안 기다렸으니까요. 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민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저거?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여보.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동안 발성 연습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강민이 저렇게 떠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고, 어떻게 걷냐고, 어떻게 말하냐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강민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환갑을 맞은 남자가 55살 아내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먹인 약 때문이지. 그 약을 안 먹었더니 나았어. 당신 덕분이야 여보. 시골에 버려줘서 고마워.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강민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삽으로 나를 묻으려고 했겠지. 말도 안 돼. 너는 식물인간이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잖아. 내가 직접 봤는데. 연기였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봤잖아. 저 여자가 내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꼼짝 안 했지. 그게 연기였어. 화상 자국 아직도 있어. 저는 바짓단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에 남은 붉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강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이 날 죽이러 올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 석 달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미나가 강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빨리 가자.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유민아 씨.
저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미나, 37, 서울 강남 유흥업소 출신. 내 남편 돈 받아 먹으면서 같이 바람 피운 여자, 맞지?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30년 장사한 사람이 돈 계산도 못할 줄 알았어? 내 차명 계좌로 얼마가 흘러들어갔는지 다 알아. 200만 원.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계획한 거 전부 녹음해놨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처분이 풀리려면 그 여자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삽이랑 비닐봉지 가져가서 산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녹음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과 미나의 목소리, 나를 죽이겠다고 말한 그 목소리,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인연이. 갑자기 강민이 삽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집 안에서, 뒷산 숲속에서, 담벼락 뒤에서 사복 경찰들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이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삽을 든 채 저를 향해 돌진해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전부 찍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강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 2명이 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삽이 땅에 떨어지며 철커덩 소리를 냈습니다. 강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발악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양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최강민 씨, 방금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전부 녹화됐습니다. 발뺌할 생각 마십시오.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미나도 도망치려다 금세 붙잡혔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억울해요. 그냥 따라오기만 했다고요.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삽이랑 비닐봉지 가져가서 산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그 말을 한 것이 바로 미나였으니까요. 유미나 씨, 살인 예비 음모 및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나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갑을 찬 강민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갑 축하해. 강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벌어다 바쳤어. 그런데 당신은 내 돈 횡령하고 바람 피우고 독약 먹여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당신 잘 되라고, 우리 잘 살라고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돈 벌어다 바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는 진절머리가 났어. 맨날 해장국 냄새나 풍기고 손은 거칠고 등은 굽고 돈. 여자로서 매력이 없잖아. 미나는 달라. 예쁘고 상냥하고. 저는 강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마당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그 한 방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참았어. 새벽마다 솥에 불을 지피면서 참았어. 손이 부르트고 등이 굽어도 참았어. 당신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도 참았어.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봐.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남편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용만 하는 기생충이었을 뿐. 태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경찰차가 강민과 미나를 태우고 떠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폐가 마당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씨, 고생 많았어. 이제 맘 편히 쉬구려. 고맙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이 마당에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곰팡이 쓴 천장을 보며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쥐가 기어다니는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마당에 당당히 서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30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었지만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 저는 읊조렸습니다. 태호가 제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강민은 배우자에게 독극물을 투여하여 신체를 상해하고 인적이 드문 폐가에 유기한 뒤 재산을 편취하고자 인장을 위조하려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들고 돌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훤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반년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뺨도 패쑥했습니다. 피고인 최강민을 살인미수, 보호책임자 유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15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해서 울었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55까지 30년을 바쳤는데 그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범죄자로 심판받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교도관이 제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히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피고인 유미나를 살인 예비 음모 및 교사죄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재판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 200만 원은 피해자 박순자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민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기 전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종로 3가 순잔의 해장국. 반년 동안 문 닫았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해장국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반년 동안 불을 지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커다란 가마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저 가마솥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까끌까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이 솥 앞에서 보냈던가. 손이 부르트고 등이 굽도록 일했던 그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순자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오랜만에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폐가에서처럼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탄을 넣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연탄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느낌, 30년 동안 매일 느꼈던 이 느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새벽, 손님들이 후후 불며 해장국을 먹고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하던 그 목소리들.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소뼈를 푹 꼬아 국물을 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강민은 이 냄새가 싫다고 했지만 저는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냄새였으니까요. 50 안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상인 회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돌아왔구먼. 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회장님. 앞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회장님이 해장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순자네 해장국이 최고야.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다고. 그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 처음 오는 손님들까지 가게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네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골목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옆 가게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여자 손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는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밤 8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반년치 월세를 내고도 남을 만큼 벌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할머니, 첫날 장사는 어떠셨어요? 대박이었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로 다시 올라올까 해요. 가게 일 도우려고요.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동안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나를 보살펴준 생명의 은인, 지옥 같은 시간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사람. 좋지. 대신 월급은 꼬박꼬박 줄 거야.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 없으니까.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네 해장국은 종로 3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오고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강민이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처분을 걸어둔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57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 주름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니까요. 태호는 이제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방 일도 척척, 손님 응대도 척척,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태호와 마주 앉아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태호 씨, 고마워.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모든 게, 그때 날 찾아준 것도, 도와준 것도, 지금까지 함께 있어준 것도, 당신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강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그 옆에 있어준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잔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합시다. 이 가게 100년 가는 가게로 만들어 보자고. 태호가 잔을 부딪혀 왔습니다. 좋죠 사장님. 100년이든 200년이든 같이 가시죠. 짠 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2년 전에 그 폐가를 떠올렸습니다. 곰팡이 쓴 천장, 쥐가 기어다니던 방,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밤들.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원망했던 시간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천장만 바라보던 그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손님들은 내 해장국을 맛있게 먹어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넘어졌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폐가에서 쥐와 함께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인생은 예순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에도 80에도 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 시작은 가능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40이라서 늦은 것도 50이라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창밖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날 밤에도 저렇게 별이 떴었지. 드디어 내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문에 정진하여 수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복일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옆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게 하고 뒤로는 후세의 법을 들이울 수 있게 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자 씨도 폐가에 버려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누구나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책을 읽으며 버텨냈듯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것도 쉰이라서 끝났다는 것도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이야기였습니다.